글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820년대 초 미국 메릴랜드의 한 농장. 하리엇 터브먼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시절 노예로 태어난 아이에게 날짜를 기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디서 일할지, 누구의 명령을 들을지, 언제 가족과 헤어질지까지도 말입니다. 하리엇은 아이였지만 아이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은 너무 이르게 시작되었고 실수에는 늘 매질이 따랐습니다. 이유를 묻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벌은 더 커졌으니까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형제자매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팔려가기도 했고 다른 농장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작별 인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이별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2살 무렵 하리엇은 인생을 바꿔놓는 사고를 당합니다. 감독관이 도망치던 노예에게 던진 무거운 쇠붙이가 하리엇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기절, 현실과 꿈이 뒤섞이는 순간들. 훗날 사람들은 이 증상들을 신의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남아있는 기록을 놓고 보면 심각한 머리 외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통은 신비가 아니라 견뎌야 할 현실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고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리엇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세상을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맞는지, 어느 시간대에 감시가 느슨해지는지, 주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힘이 없을수록 사람은 더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하리엇 역시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노예제는 몇몇 잔인한 주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면화는 미국 남부에서 생산되어 유럽의 공장으로 흘러갔고 그 돈은 다시 금융과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국제 무역과 외교가 얽힌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하리엇이 일하던 농장은 그 거대한 세계 질서 속 아주 작은 톱니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톱니 하나에도 사람의 삶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리엇의 감정은 분노로 터져 나오기보다는 조용한 질문으로 쌓여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삶이 정말 전부일까? 그 질문은 아직 행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도망이라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 시절의 도망은
법과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선택이었습니다. 1840년대 후반의 미국은 겉보기엔 하나의 나라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노예 노동에 기대어 돌아가는 경제를 붙잡고 있었고 북부는 산업과 금융을 앞세워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치와 외교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노예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탈주노예법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북부로 도망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붙잡히면 다시 남부로 돌려보내졌고 도와준 사람들까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유는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손을 뻗으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았을 겁니다. 하리엇 터브먼에게도 불안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더 깊은 남부로 팔려갈 수 있다는 말.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뜻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지요.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사람은 희망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더 자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리엇은 오랫동안 망설였을 것입니다. 도망치면 가족을 지킬 수 없고 남아있으면 언젠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을 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슨해지는 시간,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는 시간, 그리고 혼자서 길을 나섭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오직 별과 소문과 아주 희미한 사람들의 약속만이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고 들판을 건너고 낯선 집의 창문 불빛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 불빛이 구원이 될지 덫이 될지는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두드리는 일이 목숨을 거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리엇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훗날 지하철도라 불리게 되는 비밀스러운 연결망입니다. 기차도 철로도 없었지만 침묵과 신뢰는 있었습니다. 퀘이커 교도, 자유흑인,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백인 농부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저 자기 양심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부에 도착했을 때 하리엇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자유는 얻었지만 마음은 아직 도망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리엇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가장 위험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은 한 번 숨을 돌리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위험한 길을 지나 간신히 살아남았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하리엇 터브먼 역시 북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었고 밤에 쫓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삶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몸이 안전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쉬어지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밤이 되면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얼굴, 형제자매의 얼굴, 함께 일하던 사람들,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자유를 얻은 기쁨보다 남겨두고 왔다는 감정이 더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 다시 길 위에 서게 만듭니다. 결국 하리엇은 다시 남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위험한 길을 택합니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매번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자유의 땅으로 데려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나중에 붙은 것입니다. 당시의 하리엇은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골랐고 계절을 따졌고 달빛의 밝기까지 계산했습니다. 겨울은 추웠지만 발자국이 덜 남았고 여름은 이동하기 쉬웠지만 사람들의 눈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총을 들고 위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쏘았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건 죽음보다도 다시 노예 상태로 끌려가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리엇은 자비로운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냉정한 전략가였을까요? 아마도 둘 중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차갑게 판단해야 했던 사람. 그 시대가 그녀에게 요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점점 더 큰 흐름과 맞닿기 시작합니다. 하리엇 터브먼이 다시 남쪽으로 향하던 시기, 미국 사회 전체가 이미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지요. 1850년대의 미국은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이상 도덕적 논쟁에 머물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남부의 농장 경제는 노예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웠고 북부의 산업과 금융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떠올려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 구조,
정치 권력의 균형, 나아가 국제 무역과 외교 관계까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미국 남부의 면화를 필요로 했고 그 면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예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냉정한 계산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하리엇 같은 개인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 작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리엇은 여전히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정보를 전달하고 위험한 길을 안내하는 일. 그런 일들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고 남기려 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소리 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리엇은 점점 북부의 폐지론자들과 연결됩니다. 백인, 흑인, 남성, 여성. 서로 배경은 달랐지만 노예제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대는 항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새면 사람들이 잡혀갔고 때로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떠올려 보면 신뢰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1861년 마침내 남북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하리엇 터브먼은 자연스럽게 북군을 돕게 됩니다. 공식적인 군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간호사로, 정찰병으로, 정보원으로 활동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지형과 노예 공동체의 분위기를 몸으로 알고 있던 그녀의 경험은 북군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1863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콤바이 강 작전. 이 작전으로 수백 명의 노예가 한꺼번에 해방됩니다. 기록에 따라 숫자는 다르게 전해지지만 그 규모가 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작전에서 하리엇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식 문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올려 보면 흑인 여성의 공로를 정식 역사로 남긴다는 개념 자체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끝나도 차별의 질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리엇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에 크게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묻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지요. 이 선택들이 끝난 뒤 그녀의 삶은 과연 조금이라도 편해졌을까요? 전쟁이 끝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총성이 먹고 깃발이 내려가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처럼 느껴졌지요. 1865년 남북 전쟁은 끝났습니다. 노예제도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보면 하리엇 터브먼이
평생을 걸고 쌓아온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리엇의 삶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고 젊은 시절의 머리 부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북군을 위해 일했지만 정식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도 연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연금을 받게 되긴 했지만 그마저도 충분하다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떠올려 보면 전쟁에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항상 가장 먼저 잊히는 건 어쩌면 흔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리엇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공로를 크게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만히 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세상은 바뀐 것 같았지만 흑인과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투표권도 정치적 발언권도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리엇은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합니다. 다만 그녀는 앞장서서 연설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자유는 종이 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올려 보면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미완의 현실을 드러내는 증거였으니까요. 말년의 하리엇은 뉴욕주 5번에 머물며 지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집과 땅을 내놓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요양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선택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유를 얻은 뒤에도 그녀는 혼자 편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 말입니다. 떠올려 보면 그녀에게 자유란 혼자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함께 버틸 수 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하리엇은 더 이상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기억하려는 이들. 1913년 하리엇 터브먼은 요양소에서 생을 마칩니다. 화려한 장례식도 대대적인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녀답게 조용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남는 것은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리엇 터브먼의 이름은 항상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들조차 대부분은 나중에 모아진 증언과 회고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보고서에도 정부 기록에도 그녀의 역할은 짧게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흑인이었고 여성이었고 게다가 정식 직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합은 역사 속에서 쉽게 지워지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리엇이 참여한 콤바이 강 작전조차 오랫동안 백인 남성 장교의 이름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 작전의 실질적인 준비와 안내, 현지 정보 제공에 하리엇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훗날 연구와 증언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떠올려 보면 역사는 항상 사실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권력을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 정리되었을 뿐입니다. 하리엇 자신은 이런 상황에 크게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남아있는 기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공로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겸손으로 들릴 수도 있고 체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리엇은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름이 남지 않아도 삶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도망치던 밤의 손길, 숲속에서 건네받은 빵 한 조각, 위험한 순간에 들었던 낮은 목소리 하나, 그 기억들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면서 하리엇의 존재는 문서가 아닌 사람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없었던 일일까? 이 질문 앞에서 하리엇 터브먼의 삶은 하나의 답이 됩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선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조용히 지나쳐 왔는가? 그녀는 정말 전설 속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리엇 터브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수없이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준 무언가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하리엇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환시와 꿈을 통해 앞날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종교적 인물 혹은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조금은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그녀의 계시라 불린 경험들은 어린 시절의 머리 부상 이후 계속 이어졌던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앙이었을까요? 질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삶의 방식이었을까요? 하리엇에게 이 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들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떠올려 보면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신앙은 버티기 위한 언어였고 절망을 말로 바꿔주는 도구였습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의 삶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하리언 역시 이 믿음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리엇은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눈을 감고 움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계산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어디로 갈지, 누가 믿을 만한지, 위험이 커지면 멈출 줄도 알았습니다. 떠올려 보면 그녀의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을 믿었지만 사람을 관찰했고 기도했지만 길을 직접 골랐습니다. 이 점에서 하리엇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믿음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대개 아주 조용한 형태로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신앙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책임감, 기억, 그리고 시대가 요구한 역할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하리엇 터브먼은 살아있는 동안 크게 기념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았고 국가 행사에서 중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로 작은 모임이나 강연장 혹은 개인의 기억 속에서만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사람이 기억되는 인물이 된다는 건 대개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뒤의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하리엇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13년이었습니다. 요양소의 침대 위에서 아주 조용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도 없었고 국가적인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과장되지 않았고 누군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노예제 폐지의 역사를 돌아볼 때, 남북 전쟁을 재해석할 때, 흑인과 여성의 역할을 다시 묻기 시작할 때, 그녀의 이름이 조금씩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리엇은 점점 상징이 되어갑니다. 자유의 상징, 용기의 상징, 저항의 상징, 상징이 된다는 건 양날의 칼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잊히지 않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복잡한 얼굴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리엇의 삶 역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때로는 과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전달되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이야기 속에서도 그녀의 선택이 지닌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왜 그녀는 멈추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 질문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삶이 단순한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리엇은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늘 옳은 선택만 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대와 개인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리엇 터브먼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노예제도 사라졌고 전쟁도 끝났고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삶이 특정 시대의 특수한 사건으로만 정리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리엇의 선택은 언제나 상황 속에서의 결정이었고 그 상황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완벽한 조건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부족했고 도움은 불확실했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순간들을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 결단해야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리엇 터브먼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 하나를 두고 그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다음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늘 위대한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한 망설임과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리엇의 삶이 지금까지도 질문으로 남는 이유는 그녀가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했고 망설였고 그럼에도 선택했던 사람.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리엇 역시 정답을 알고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는 쪽이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